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요거 시리즈를 몇 개를 하려고 그러는데 2022년에는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최근 2년에 가장 큰 게 성공하거나 가장 큰 변화라면은 역시 여러분들이 아는 디지털 전환이었죠. 가장 크게 오른 지수라 그랬을 때는 아마 반도체 지수일 겁니다. 킹성전자님이 5만원에서 10을 가다가 다시 7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셔도 아시다시피 최근 2년간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률이 보통 2배였어요. 평균 2배 정도 오른 일이 있었고, 자, 그거와 비슷하게 또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약간 부진하지만 또 대박이 난 하나의 지수가 바이오 지수입니다. 2010년대 바이오 지수가 한 번 상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한 7, 8년을 기었어요. 2020년에 드디어, 지금 조금 안 좋지만 드디어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가져왔는데, 이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 제약회사 인지도가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옛날에 화이자, 모더나는 아무도 몰랐고 얀센, 노바티스 그러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랐어요. 얀센? 뭐지? 덴마크인가? 뭐 노르웨이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화이자? 활명수 만드는 데인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말하면 다 알잖아요. 요즘 말하면 다 아는 그런 시대가 됐고,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mRNA 기술 뭐 이런 거 누구나 다 알게 됐고 바이오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바이오는 뭐 없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미래에셋 증권의 김승민 연구위원님과 시간을 같이 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분이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출시 기간이 간격이 짧아지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네가 말했듯이 10년대 올랐던 거는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막 등장을 했을 텐데, 블록버스터라는 게 보통 1년에 1조 정도 팔리는 굉장히 많이 팔리는 약들이 최근에 기술 발전도 굉장히 빨리 되고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물론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오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지니까, 약도 많이 쓰고 바이오 기술도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게다가 요즘 돈이 투자되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도 상반기 업종별 투자가 되는데 보면은 IT 서비스, 한마디로 디지털 유통 서비스, 사실 디지털이죠. 뭐 쿠팡이나 이런 데 돈 쓰는 거니까. 그 다음이 바이오. 그러니까 바이오가 한마디로 ICT 정보통신 분야하고 바이오 분야가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우리 위원님이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이 와중에 내년에 좀 기대해보는 게 있다. 그러니까 절대 주식 얘기는 아닙니다. 주식 얘기는 아니고. 그럼 뭔데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데 치료는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시장이 있다. 6억 5천만 명이 앓고 있다. 집중 치료를 받는 사람이 2%다. 그래서 딱 듣자마자 저는 감이 팍 왔어요. 정말? 이게 된다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 떡밥은 이거 매년 저도 들었거든요. 한 5년 전부터 매년 들었는데, 이거 근본적 탈모 치료제 맨날 된다 그랬는데 안 되던데. 아니 뭐 잘 안 되던데, 먹는 약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요즘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만원경도 우주로 보내는데 이 모발은 좀 어려워. 그때 그거 아니라고. 그쵸. 어렵죠. 아니랍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사 아직 거기까지 발전을 못했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어려운 거 말고 조금 쉬운 거. 처음에는 그거 생각을 했는데, 이건 이미 나왔잖아. 이거 형님들이 많이 쓰는 이거는 이미 나왔고, 이게 사실 1998년에 등장을 했을 때 이 약 덕분에 화이자가 엄청나게 뜁니다. 화이자 주가가 요번 빼고 역대 최고가를 찍었던 게 저 약을 만들었었어요. 물론 리피토라고 고지혈증 치료제가 하나 있긴 한데 하여튼 두 개 콤보였어요. 저 약 한 번 만든 다음에 이게 몇 배입니까? 5달러 하던 걸 40달러 올리는 8배를 뛰는 기적을 창출했는데, 저 약도 아니고 뭔데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뱃살, 비만 6억 5천만 명이 고통받는데 치료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비만. 근데 비만도 병인가? 비만도 병인가? 이거 저도 있는데 잡히는 거. 아니, 이게 병인가? 이게 치료제가 필요해요? 이거 운동 열심히 하고 밥 적게 먹으면 되지. 비만이 질병이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세계적인 역병이다. 병이랍니다. 병. 나도 잠깐만. 병이 좀 있는 거죠. 기초 증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이걸 지금까지는 어떤 식습관이나 운동, 그런 걸로 해야지. 약으로 이게 컨트롤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병이어서 약으로 컨트롤 해야 된다고? 마치 시력 안 좋으면 안경 끼는 것처럼. 그게 되나? 그게 되나를 떠나서 옛날에는 없었나? 옛날에 있었죠. 1990년대 후반 이후 많은 비만 치료제들이 등장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럼 난 아직까지 이 허리에 이 베둘레살을 달고 이걸 안 하고 있냐? 있긴 있는데요. 부작용이 심했다 그래요. 부작용. 심장질환 부작용으로 판매 중단. 야, 무섭다. 심지어 중간에 보면 시부튜라민? 심장마비 부작용. 야, 이걸 어떻게 먹어? 심장마비 부작용. 판매도 했었네. 1997년에서 2010년까지 판매를 무려 13년을 했는데 부작용이 심장마비야. 그냥 뱃살을 달고 있겠습니다. 뱃살을. 심장마비가. 이것도 부작용이 많아요. 정신질환 부작용, 암유발 부작용. 미친 거 아닌가? 여기 암유발이거나 정신질환이거나 심장질환 부작용이 많아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약들이 나왔긴 했는데 그냥 안 먹지. 그냥 안 먹고 운동으로 빼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운동으로 빼는 게 최고여서
2010년 이전 약물들이 대부분 뇌에 작용을 이제 식욕중 좀 배부르게 만든 이런 데 작용하다 보니까 향정신성 의약품들에 가까웠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뭔가 좀 문제가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많이 퍼지지 못했는데 2010년에 절대 그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덴마크 제약사가 당뇨병 치료제를 만들어요. 빅토자라는 걸. 못 들어보셨죠? 당연히 뭐 당뇨병 걸린 사람이나 맞는 거니까. 이게 GLP-1이라는 호르몬을 조절한 약물이라 그러는데 이게 인슐린 분비를 높이고 무슨 뭐 글루카곤 분비를 줄이고 뭐 이런데요. 근데 문제는 당뇨병 치료제에 밀려서 빛을 별로 못 봤어요. 당뇨병 치료제가 많거든요. 이 상대적으로 빅토자가 밀리는 거예요. 뭐 그냥 그렇게 한물간 약으로 없어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GLP-1의 반감기가 또 1분 내외인데 13시간까지 늘리는데 성공한 약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도 어쨌건 당뇨병 치료제에 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는데 문제는 이 빅토자가 부작용이 있었어. 무슨 부작용이 있었냐?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 중추에 포만감을 작용하니까 체중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네. 당뇨병 치료제인데 체중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야 잠깐만 이걸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옛날에 그 심장 질환 치료를 위해서 동맥을 확장하고 혈류를 늘려서 그 혈관을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으로 심장 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부작용이 있던 약이 있었거든요. 그게 심장에 가서 빵빵하게 만들지 않고 그 다른 곳에 가서 혈류가 막 증가되면서 그쵸? 그래서 이게 그게 빵빵해지는 이런 이상한 부작용이 있던 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심장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심장질환 환자들이 임상실험 끝났다고 야 이 약 심장 실패했습니다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약 좀 더 주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아니 그 약을 왜 지금 아니 약 실패했다니까 심장에 별 효과가 없었어요. 아니 괜찮다고 그 약 좀 더 주면 안 되겠냐고 자꾸 물어서 의사들이 부작용을 알아보다가 다른 곳이 빵빵해진다고 알려졌던 그런 화이자를 8배를 만들었던 전설을 알게 됐는데 그 당뇨병 치료제 이 빅토자의 부작용이 체중의 감소였다. 그래서 2010년에 이걸 잘 보다가 뭐라고? 거꾸로 그거를 생각을 해서 만든 게 2013년에 리라글루티드 삭센다라는 약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대박이 났죠. 대박이 나서 2019년도 세계 비만 치료제 점유율을 50%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50%를 넘기게 되고 이 개발자 노보노디스라는 데가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르죠. 비만 치료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약을 만들었으니까. 물론 여기까지 듣고 여러분들 가서 살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 비만 치료제는 삭센다는 전문 의약품이고요. 당연히 허가를 받은 의사 선생님의 이걸 받아야 되고 갑상선 암이 있거나 뭐 이런저런 있는 분들은 투여했다가 아까 전에 부작용 보셨죠? 부작용 보셨죠? 그 몸무게 조금 빼려다가 갈 수 있는 겁니다. 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의사 선생님의 그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 살 뺀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잖아. 이 배 어떻게 이거 뱃살 어떻게 하면은 야 이거 뺄 수 있냐 해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한 2017년 18년에 뭐 강남 다이어트 주사 그래서 맨날 가서 맞는 게 저거였는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이 저는 이거 못 맞출 것 같은데 이거 자기가 자기 배에 이렇게 이걸로 이거 찌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몸에 찌르는 주사예요. 주사. 매일 한 번씩 자가 주사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반감기가 13시간. 그러니까 매일 한번 자기 몸에 아무리 살이 빼는 게 좋더라도 저런데 어쨌건 새로운 기전의 비만 치료를 찾은 거여서 저게 나름 대박이 났죠. 저 얘기를 왜 하냐? 저 기전을 찾은 다음에 2010년, 2018년 지나까지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비슷한 기전을 가진 약물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뭔지는 뭐 중요치 않아요. 계속 등장을 해요. 수두룩하게.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오자마자 이렇게 미국에서 광고가 될 거 매긴 안 할 텐데 어떤 물약들이 계속 비슷한 기전으로 나오니까 몸에 자꾸 놓고 그러는 걸 떠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기전을 찾으면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다 그럽니다. 드디어 비만 시장이 열리고 있다. 약 입장에서, 치료제 입장에서 원래 있었지만 치료제 입장에서 열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고 물론 저런 약들도 지금은 자가주사랍니다. 역시 부작용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비만 치료를 하겠다는 수많은 약물 후보들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2021년, 2020년 되면서 비슷한 기전을 가진 이렇게 많은 어떤 비만 치료 그런 후보자들이 1상, 2상, 3상을 기다리고 있고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 말고도 유명하죠. 뭐 일라이릴리 세계적인 제약사에서도 뭐 이거 탁월한 게 있을 것 같다. 이거 되지 않을까? 2020년에 최고의 기대를 가지는 파이프라인으로 꼽기도 하고 저 주사 말고 먹는 약으로도 지금 출시하겠다는 열풍이라고 그러고 게다가 투자 여력도 빅파마들은 돈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비만 치료의 새로운 약으로 컨트롤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열리게 되면은 뭐 대박이겠죠. 열리게 되면은 새로운 블록버스터 시장이 될 테니까. 물론 이건 있습니다. 예전에 국내 3위를 차지했던 벨빅이라는 비만약이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중에 발견했어요. 나중에 부작용의 바람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약이라는 거는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또 옛날에 이 파란 약 때문에 수많은 이런 오른쪽에 있는 이 집들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아버지 때는 조금 힘이 없으시면은 어머님들이 자꾸 해다 드시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잘 안 잡고 왼쪽에 있는 걸 들여서 오른쪽에 많이 수요가 내렸는데 만약에 정말 비만 치료제 시대가 열리면은 뭐 어떤 게 바뀔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사실은 이거 비만 말고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걸 다 가까울 수 없어서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압도적 1위가 암이죠. 게다가 고령층에서 사망 요인이 거의 10년에 2배가 뛴 게 치매 알츠하이머가 있고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유전자 가입 많이 들어보셨죠? 유전자 가입 업체들이 이제 막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 2021년부터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근 20년 동안 바이오 지수가 올라간 게 2번이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록버스터 신약이 등장했던 2010년대 초반 그리고 2020년대 초반에 드디어 올까?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도 이 약 먹고 좀 어떻게 좀 오래 살지 않을까라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어떤 이런 코로나 때문에 관심이 막 쏠리고 자금이 몰리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또다시 바이오 지수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종목은 모르겠고 지수 전체가 우리 인류를 새로운 구원의 길로 좀 마음 놓고 좀 먹을 수 있는 마음 놓고 저는 밤에 라면을 못 먹겠어요. 라면을. 이 배도 배인데 나이가 드니까 이 위산 역류? 역류에서 이 목소리가 갈라지는 그래서 위산 역류도 좀 약 좀 만들고 무슨 소리야 하여튼 이렇게 인류에 좀 좋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약들이 좀 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러시아가 10만 병력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많이 보셨죠? 미국이 뭐 경고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우크라이나하고 얘기할 때 잠깐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다 아시겠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고 그러고 있죠. 푸틴 아저씨가. 그래서 왜 너희가 그러냐 그랬더니 푸틴 아저씨의 말은 원래 내 거다. 그쵸?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원래 내 거라는 거죠. 뭐 역사적 기원을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러시아 소련으로 같이 있었죠. 사실 인종도 비슷하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거 하니까 원래 내 거다. 근데 원래 내 건데 니들이 자꾸 건드는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요. 원래 네 거면 다 가져갈 거냐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일단 돈바스 여기하고 크림 이건 원래 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먹는데 여기에도 그 유럽 나토가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원래 내 거니까 우리가 원팀이니까 어서 많이 듣던 말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본래 한민족이다. 야 그렇게 따지면은 뭐 우리도 뭐 저기 있죠? 발에 뭐 고구려 뭐 우리도 있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그럼 뭐 하여튼 그래서 뭐 뿌리가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저기서 저러 파워맨이 권력자가 저러고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토 군사동맹에 가입하겠다는 얘기를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떨리잖아. 생각해봐요. 저 옆 나라가 하여튼 엄청나게 큰 나라가 다 자기 거다. 역사로 치면은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 이렇게 얘기하면 무서우니까 옆에 있는 큰형님들 나토 군사동맹에 우리 좀 껴달라 그래서 실제로 2008년에 껴줬죠. 껴준다고 했어요. 2008년 나토 선언문이 나옵니다. 조지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나토 가입 연원을 환영한다. 앞으로 껴줄게. 그러면서 적용 시기를 결정하겠다. 다음 순서를 밟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13년간 안 밟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다음 순서 넥스트 스텝을 밟아줄게. 나토를 환영해 웰컴 한 다음에 13년째 강간무소식이에요. 그 집이.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아니 가입시켜준다며 왜 말이 없냐. 그리고 나토 사람들은 메일을 보내면 답이 없는 거죠. 잘못 가입시켜줬다가 아까 전에 이 아저씨가 본래 내 거다 이러면서 뭐 요즘에 뭐 핵미사일 얘기까지 바락바락하면서 거기 오면 뭐 이러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못하고 있는데 푸틴 아저씨가 주로 주장하는 거는 이제 본래 한민족인 우크라이나 땅에 나토 군대가 진군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라고. 그래서 요즘에 나토에 자꾸 들어오려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나토가 우리를 속인 것이다. 동진을 용납할 수 없다는 말을 한다는데 그건 뭐 푸틴 아저씨 얘기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저 얘기는 뭐 계속 해봐야 중복적인 얘기니까 지루하니까 딴 얘기로 넘어가면 러시아가 그런 와중에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궜어요. 이게 요즘 화두죠. 뭐 전쟁은 안 할 것 같고 분위기상 이렇게 분위기만 잡다가 설마 저기서 전면전을 할까 싶긴 해요. 저기서 전면전을 해서 진짜로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가면 나토 입장에서도 애매하잖아요. 저거를 웰컴까지 외친 데인데 막으러 가자니 전면전이고 이건 진짜 나토와 러시아가 붙으면 세계대전도 아니고 그러고 러시아도 러시아 입장에서 핵을 쏘려고 그러면 또 미국은 미국대로 뉴클리어 웨폰에 고스트가 점 찍을 수 있으니 전면전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게릴라전이 있더라도 하여튼 안 가지 않을까라고 또 믿고 있어야겠죠. 근데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갔습니다. 야말 유럽 가스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잠갔다는 데가 이겁니다. 요 라인을 잠근 거예요. 요 라인이 딱 보면은 독일로 들어가죠. 정확히 독일로 들어가는데 벨라루스 통해서 폴란드 통해서 들어가는데 벨라루스야 뭐 사실상 위성국가 같은 형제 나라고 자기들 입장에서 폴란드를 통해서 독일로 들어가니까 요 라인이 가장 중요한 핵심 라인이고 나머지 2, 3, 4, 5 여기 아래에 있는 라인들은 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우크라이나하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걸 못 통과시킬 거 아니에요.
자기하고 전쟁을 하거나 싸우는 나라에 저거를 통과시키는 게 힘드니까 얘네한테 돈도 줘야 돼요. 여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가는 게 요 야말 유럽 가스관 중앙 라인입니다. 근데 여기를 막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실은 자꾸 얘기가 끊기는데 여기 말고 여기는 아래는 막히니까 하나 더 있죠. 요 위에 있는 거. 이게 왜 생긴 거냐면 저것도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위에 있는 요 라인이 없었어요. 이 라인이 없고 아래 라인들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하고 이 러시아하고 싸우기만 하면 저희가 막혀요. 2004년에 예전에 그 유명했던 분이죠. 율리아 티모셴코. 정치인이 아니라 외모로 유명했던 분인데 우크라이나가 오렌지 혁명을 합니다. 오렌지 혁명을 하니까 러시아가 혁명을 한 거잖아요. 반러시아적 혁명을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가 싸우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막았어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대부분 그 하나 빼고 나머지가 다 우크라이나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거의 한 나라였으니까 이게 상관이 없었는데 이 티모셴코 오렌지 혁명 이후로 저희가 막혀버리니까 이 전쟁을 하고 저희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관을 막습니다. 2009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한테 떼찌떼찌 하려고 유럽행 가스관을 막는데 그럼 우크라이나가 안 좋긴 했는데 돈도 못 받고 가스 못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유럽이 날아가죠. 아니 야 그걸 네가 우크라이나 주기 싫다고 끊어버리면 여기서 일로 들어오는 건데 우리는 지들 둘이 싸우는 와중에 여기는 유럽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여기는 우크라이나 끊는다고 끊는 건데 그 뒤에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17개국의 가스 공급이 2009년입니다. 완전히 끊겨버려서 한겨울에 바들바들 떨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를 찌르죠. 지금 장난치냐고. 니들 싸우건 말건 그거 빨리 안 뚫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박질을 하니까 결국에 우크라이나가 그때는 2009년에 굴복하죠. 줄 거 돈 다 주고 미안해 하면서 뭐 50%인가 가스 가격 올려줘서 돈 주고 끝냅니다. 돈 주고 끝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우크라이나를 견제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유럽이 발끈한단 말이죠. 그거 끊으면 그렇다고 계속 보낼 수도 없고 끊으면 유럽이 발끈하고 자꾸 뭐라고 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엄청 셌죠. 파워풀한 우리 메르켈 누나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둘이서 머리 쑥덕쑥덕 하더니 그래 그 우크라이나 있는 거를 끊어도 너희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거 하나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노르드 스트림이라는 여기 이제 해상으로 가는 가스관이죠. 가스관. 아까 이제 북쪽에 있던 거. 이걸 2011년에 만들어요. 아까 저런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일로 가는 거를 끊어도 문제 없도록 하나 더 만든 거죠. 너만 특별히 줄게. 우크라이나 통해서 가는 걸 끊으면 니들 난리치니까 라인 하나 더 뚫어준 거죠. 양쪽을 있어요. 이 밸브 잠글지 저 밸브 잠글지 이 컨트롤이 가능해서 가운데서 이걸 가능한데 밸브가 하나로만 가면은 잠그니까 둘 다 난리치니까 밸브를 두 개로 만든 거죠. 노르드 스트림이라는 밸브를 하나 더 만듭니다. 우리끼리 라인을 트자. 독일 러시아 직통 라인을 만드니까 뭐 독일 입장에서 나쁠 거 없죠.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폴란드에 뭐 수수료 떼어주고 벨라루스에 수수료 떼어주고 뭐 우크라이나에 수수료 떼어주고 뭐 그런 건데 그런 거 없이 직통으로 받으니까 독일도 좋고 독일에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차하면 독일이 끊을 수 있는 권리를 독일이 갖게 되는 거니까 독일도 나쁘지 않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뭐 밸브 두 개 가지니까 나쁘지 않고 그래서 상호 이해가 착착 맞으면서 저거를 2011년에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동이 잘 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201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림 사태, 러시아가 크림을 꿀꺽 삼켜서 후루룩 짭짭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가스관 갈등이 벌어지고 또 잠그죠. 또 잠그는데 왜 러시아 가스 가격을 막 올리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을 먹으니까 가스 대금을 주질 않아. 러시아한테 줘야 되는데 지들이 쓰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난리치면서 거기를 또 잠궈요. 또 잠그니까 이번에는 독일로 통해서 오는 건 그나마 괜찮았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또다시 유럽이 바들바들 떨죠. 야 노르드 스트림 그거 하나로는 전체를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남유럽은 또 가스 부족에 시달리고 그래서 머리를 또 씁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로 안 되겠다. 하나 더 짓자. 요게 요번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더 짓는 거. 노르드 스트림 2라고 하나를 더 만들어요. 하나를 더 만들어서 2021년 올해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많이 들었던 게 바로 요 노르드 스트림 2라는 옆에 가스관 하나를 1+1으로 또 이제 만들게 되죠. 이걸 또 만들어 놓으니까 미국이 이번에 반대를 하죠. 아니 하나 있는 것도 그런데 너희들 그 완전히 우크라이나 제끼고 니들 둘이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짬짬이 해갖고 이 수떡수떡 하는 거 아니냐. 이거 나한테 수입을 해야지. 야 내가 이래봬도 그때 당시에는 2014년 2015년이니까 셰일가스 있죠. 셰일가스 내 거 많은데 내 거 수입하면 되지. 물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셰일가스 한창 푸던 때이기 때문에 유럽의 LNG 수출이 굉장히 크게 천연가스 수출이 굉장히 크게 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거 뚫지 말고 내 거 쓰면 되지. 니들 둘이 짬짬이해서 우크라이나 패싱해버리고 이게 무슨 뭐 그것도 아니고 자꾸 중간에 패싱하고 그러니까 내 거 쓰라고 실컷 얘기했는데 문제는 자기들 말은 그래놓고 요즘엔 자기들도 셰일을 잘 안 캐죠. 환경 어쩌고 하면서.
지금 신규 허가를 3년 동안 중단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가스가 부족하면 빨리빨리 켜서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환경하면서 잘 안 켜요. 유럽 입장에서는 뭐 장난치냐고 뭐 주려면 많이 주든가 가격 올랐는데 제대로 오지도 않고 뭐 앞으로 3년은 중단이고 2030년인가 2035년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예 가스나 석유 채취를 중단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또 갖고 있거든요. 자기들 환경 문제 때문에. 그리고 공급 규제 하니까 딱 뭐라 그러니까 이번에 2021년 7월 달에 뭐 99% 사실 완공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부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무슨 아파트도 아니고 뭐 무슨 뷰 안 좋다고 부수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다 완공이기 때문에 미국이 알겠다. 너희 뭐 그거 만들어 라고 동의해줬는데 이번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왜 또 독일이 승인을 안 해줘요? 독일은 왜? 독일은 또 왜 승인을 안 해줘? 정치인이 바뀌었습니다. 메리켈 누나가 퇴임을 하니까 정치인이 바뀌었어요. 정치인이 바뀌니까 이번 또 야당이 반대하는 거죠. 옛날 야당인지 여당이 됐겠죠. 옛날에 그 여당인지가 이제 올라오면서 나는 그걸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또 그 반대를 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99% 만들고 다 만들어졌는데 승인해라. 다 만들어놓고 그러는 게 어딨냐 그러는 거고 자꾸 나는 모르겠다라고 유럽이 배를 째려 그러니까 가운데 꼭지를 잠깐죠. 가운데 꼭지를 잠그고 자 춥지 않냐? 야 그거 허락하면은 가스 팍팍 갈 텐데 하필 그게 노르드 툰지 뭔지가 안 뚫려서 가스를 못 보내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 야말 모시기를 가운데를 잠갔어요. 그러니까 가스가 막 오르고 지금 한겨울에 추워 죽겠는데 가스가 안 오고 그 뭐 노르드 투 하면 될 텐데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러시아 부총리가 한 얘기죠. 그 가스 가격 오르고 하는 거 그 무슨 투 개통되었더라면 야 그거 개통돼서 훨씬 낫을 텐데 니들이 그걸 개통이 안 해서 지금 니들이 춥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참 누가 누구의 멱살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유로 엄청나게 오르고 있고 문제는 쟤들이 저렇게 무슨 싸움을 자존심 싸움인지 하여튼 멱살 잡고 서로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LNG 가격이 일주일 사이에 거의 40%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런 거에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저렇게 LNG 가격이 오르고 천연가스를 수출을 안 하고 서로가 공급망으로 뭐를 막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LNG가 갑자기 어느 나라가 막 수출 안 하고 뭐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뭐가? 경유차가 안 돌아갔죠. 중국이 요소 수출을 안 했잖아요. 뭐 석탄 뭐 이런 거 캐서 아니면 천연가스 캐서 요소 만들고 원래 하는 건데 그런 거 하니까 자기네 나라 먼저 필요하다고 수출을 막았잖아요. 갑자기 대한민국이 팔짝팔짝 뛰고 난리가 나서 대한민국이 사방에 요소를 구해갖고 겨우겨우 막았는데 이번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는 많이 구해놨는데 일본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 옆나라 잘 안 됐다고 뭐라고 막 할 때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천연가스가 다 같이 오르니까 일본은 요소수를 직접 만듭니다. 직접 만드는데 그 만드는 걸 직접 만드는 거지 천연가스나 뭐 석탄, 석유를 땅 파서 나오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여기 자원대국은 아니니까 어쨌건 수입해야 되는데 수입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고 수입이 어려운 거죠. 저런 식으로 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오르고 있다. 우리 뭐 친구는 어려움을 같이 해요. 어려움을 같이 해. 뭐 잘 안 됐습니다. 보고 참 마음이 아픈데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친구 역시 어려움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일본은 이제 암모니아 생산을 자체 생산으로 하지만 어쨌건 품귀를 하고 있고 이런 걸 딱 보았을 때 누가 보더라도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가면 물가 상승 요인이 되는 걸 너무 물가 상승 요인을 떠나서 뭐 하나가 막히죠 자꾸.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데 쓰이고 있는데 뭐 하나가 딱 끊기면 요 라인 하나 끊기면서 이쪽에 갑자기 물음표를 띄면서 야 우린 어떻게 해라는 어떤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국내 공급망을 중요시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 와중에 한마디로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와중에 바쁜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인데요. 프랑스가 뉴스가 있죠.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전투기를 80대를 팔고 왔어요. 이번에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중동 순방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크롱 아저씨가 쭉 돌고 있죠. 쭉 돌고 있는데 중간에 아랍에미리트를 들려서 전투기를 팔았어요. 근데 전투기를 판 게 왜 문제냐? 별 문제가 없지 않냐? 원래도 팔았으니까. 원래도 팔았으니까 문제가 없긴 한데 원래 아랍에미리트는 누구하고 무기를 샀어요? 원래는. 전통적으로 중동은 미국과 샀죠. 그래서 원래 중동은 정통적으로 무기를 사죠. 근데 미국에 안 사고 프랑스에 샀잖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협상을 중단했다는 뉴스가 뜨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거 아마 뉴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왜 프랑스가 거기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서 이 무기를 23조니까 물론 프랑스 입장은 대박이긴 한데 왜 팔고 왔을지를 딱 봐도 눈치를 확 채면서 아마 아랍에미리트가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사지 않았을까. 프랑스가 화끈하게 아마 할인을 좀 뭔가 화끈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좋은 조건으로 아랍에미리트한테 팔았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느낌이 팍팍 오죠. 왜 우리나라에 와서도 무슨 핵잠수함 어쩌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이거 프랑스가 조건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기억이 나시겠지만 2021년 미국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지금까지는 중국과 미국 쪽에는 이런 동맹국과의 어떤 싸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커스 동맹이라는 걸 맺죠. 미국, 호주, 영국 누가 보더라도 깃발도 비슷하고 앵글로 삭슨족이 주로 이루고 있는 3명이 동맹을 맺으면서 그때 가만히 있던 프랑스가 따귀를 맞았죠. 기억이 나시겠지만
호주하고 맺은 77조 원짜리 핵잠수함 계획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야 무슨 동맹이 이러냐, 지들끼리 동맹 내에서 편 나눠 먹고 나는 왕따냐. 그래서 프랑스가 분개를 하면서 정말로 프랑스에서 사설 같은 게 많이 나왔어요. 동맹을 새로 생각을 해야 된다, 국제 정치는 냉혹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게을렀다, 이런 사설들이 많이 나오더니 프랑스가 많이 느꼈겠죠. 제 생각입니다, 개인 생각. 이거 자기들을 제끼고 저 오코스 동맹을 하면서 뭔가 배신감이라든지 뭔가 소외감, 자괴감을 많이 느끼니까 이번에 싹 간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지만 싸고 많이 줄게, 우리 걸 사면은 미국보다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아마 경쟁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래서 CNN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프랑스가 스윗 리벤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달콤한 복수를 했다. 너무 달콤한 거죠. 프랑스 입장에서 너무 달콤한 복수를 한 게 아니냐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고, 게다가 마크롱 아저씨가 이번에 중동 돌 때 사우디도 갔어요. 사우디 왕세자하고 손을 꽉 잡으면서, 이 사우디 왕세자가 언론인 죽이고 그래서 미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독재자기도 하고, 무하마드 빈 살만 독재자기도 하고, 그런데 손을 꼭 잡으면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둘이 꿀 떨어지는 표정으로, 그쵸, 미국이 전부는 아니었지, 이러면서 둘이 손을 꼭 잡고, 아마 또 많은 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딱 보더라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왠지 느낌입니다. 이 G2 시대 동맹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쳐져 있다가 지난번에 오코스 동맹에서 따기를 세게 맞은 다음에 정신을 확 차리면서, 사실 한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프랑스도 나름 했었으니까 이 다자주의 시대로 굉장히 좀 가려고 준비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기 다자주의의 위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과의 어떤 동맹, 강력한 동맹에서 이번에 오코스 동맹을 딱 느끼면서 다자주의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잡소리가 하나 있었고요.